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에 관련된 큰 사건 중 하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약 80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998년 초 한때 2,00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기업과 가게 모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요. 당시의 사건을 한국에서는 흔히 IMF 사태로 지칭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국만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큰 금융 위기를 겪었지요. 당시 IMF에서 돈을 빌린 국가는 한국 이외에 대략 40여 개국에 달했지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경기 침체에 시달렸지요.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나마 영향을 덜 받았지요. 대한민국은 1981년부터 1996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연 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를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렀지요. 이때 주식과 부동산, 경상수지 등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불황, 저성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했지요.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며 진짜 경제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 하면 이때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되지요. 또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예를 들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실 외환위기 이전에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나 통했던 말이 되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위기의 시작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경제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벌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 문제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기업들이 많았고 수익성보다는 외형 성장에 치중했지요. 또 다른 부분은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여신관리입니다. 재벌기업들에 대한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실 대출이 만연했지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도 문제였지요. 1990년대 들어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계속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단기 외채의 과다한 증가도 큰 문제였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의 단기 외채는 전체 외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1997년 1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미국 내수가 일시 축소되는 동시에 미국의 대외 수입이 감소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을 할 시장의 규모가 감소하지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하여 수출을 늘리고자 원화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순간 갚아야 하는 돈이 더욱 늘어나는 악재까지 나타나는 등의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게 되었지요.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보다는 차기 정권 창출에 몰두하며 경제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어두고 가려 했지요. 1997년 초부터 한보, 산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연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11월 들어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12월 3일 한국은 IMF로부터 210억 달러를 시작으로 총 58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IMF가 주도하는 경제구조의 개선에 휘말리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금융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입니다.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합니다. 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으로는 재벌그룹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시키고 당시까지 관행으로 여겨졌던 재벌의 상호 지급 보증을 해소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여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8년도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게 되지요.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단결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이 운동은 단순한 금 수집을 넘어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모은 금을 판매하여 얻은 외환은 IMF에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금모으기 운동으로 인해 IMF가 요구했던 초고금리 정책을 조기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2001년 8월 한국은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경제 체질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등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지요.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의 급증이나 실직한 가정의 붕괴와 이혼 등 그의 사회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당시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 45세 정년 퇴직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지요. 요즘 들어 제2의 외환위기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아직 불안하고 미국만 홀로 성장하는 어려운 대외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리라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IMF 외환위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